지금부터 제901회 목요철학 인문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철학원의 김영찬입니다.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900회 심포지움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났고요. 이제 901회 시작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한테 비교적 친숙한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대 문명, 자본주의와 근대 국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901회 목요철학 인문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 모시고 아주 짧고 간결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외람되게 나왔습니다.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우리 기획부장님이 저한테 자꾸 말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오늘이 수능일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손주들 혹은 자제분들 지금 시험장에서 열심히 마지막 10몇 년간의 결과물을 이제 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텐데, 우리 목요철학원의 우리 김보경 교수의 따님이 오늘 수능을 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나와서 아침부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00회 행사 때 정말 제가 여기 앞에서 큰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 전체 공간을 다 또 메워주시고, 그리고 5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또 끝까지 잘 해주신 분들도 또 시민분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총장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셨고, 우리 백성균 원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즐거운 시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900회 목요철학 인문 포럼을 응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늘 저는 애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요철학원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앞으로도 이제 1000회를 향해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는 그런 응원 그리고 성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점점 인사 말씀이 짧아지시죠? 자, 오늘 강연을 담당해 주실 최갑수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갑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학계 활동으로는 한국서양사학회 회장, 세계역사학대회 프랑스 혁명사 국제위원회 이사,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지역공유 연구자의 집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프랑스 혁명사를 번역하셨고요. 학생들이 만든 한국 현대사, 혁명과 민주주의, 근대 유럽의 형성 16에서 18세기까지를 공저로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구체적 권력구조와 사회라는 텍스트의 대표 집필을 맡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갑수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항상 10대 도시 안에 들어갔어요. 대구가. 경상도에서는 대구, 경주, 상주, 이게 항상 10대 도시 안에, 남한에서 10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시대 10대 도시 가운데 여전히 10대 도시인 게 딱 두 구에입니다. 한양, 서울하고 대구하고. 시대가 바뀐 거죠. 이제 근대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대구는 용케이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3대 도시가 된 거고, 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가 왔다고 하는 것은 삶의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조선이 그걸 적응을 못해서 망했고, 우리 참 힘들게 그래도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선진국에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들이 다 이게 근대 문명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만들었죠. 유럽이 만든 근대 문명이 이제 우리한테 오면서 우리 삶을 뿌리부터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있는 자기 정체성까지도 흔들어 놓고 용케 우리는 정말로 잘 적응해서 잘 길들여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가진 이런 좋은 사회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그것이 뭐냐? 우리한테 어떻게 밀어닥치고 우리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성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기도 전체적인 제목이 인류세 이런 말을 씁니다. 인류세라는 말은 이제 그 자연사 수준에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일으킨 변화가 지구 전체 차원에서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자연사의 한 시대 구분으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인류세가 언제냐? 서양이 근대 문명을 만들어낸 이 18세기 말력. 요때부터 인류세가 엔트로포신이라고 하는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구상의 주인이 된 거예요. 절대로 좋은 현상 아닙니다. 지구가 이제 멸망하느냐 마느냐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거. 우리가 이제 요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근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대. 그래서 이 근대에 나타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근대 세계라고 그러고 거기서 나타난 문명을 우리가 근대 문명이라고 그러고 그 핵심적인 본질을 뭐냐 따질 때 우리가 근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더니티, 근대성. 이게 근대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시계. 영어에 라틴어에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데르누스라는 말. 이거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훌륭한 번역어입니다. 근대. 이게 불과 300년도 안 됐는데 이제 정말 상상을 절하는 전통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 여전히 요즘 뭐 포스트 모던이 운운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근대 문명의 시간대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유럽이 만들었어요. 유럽. 우리한테는 물론 불행입니다. 유럽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북서 유럽. 핵심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만든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만들고 영국이 산업혁명, 프랑스가 정치혁명, 프랑스혁명 만들고 그게 뭔가 두려움에 또는 부러움의 눈초리로 들여다보고 그걸 설명해낸 사람들이 독일입니다. 독일 학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1850년대부터 유학생을 보냈는데 영국 가서 물어보고 독일 가서 그 당시에 독일 가서 물어봐도 야, 너는 어떻게 잘 살게 됐냐? 힘이 있게 됐냐? 몰라요. 그걸 설명해 준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학문이 결국 일본 학문이 되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식. 그래서 이제 그 영독불 합작입니다. 이 근대 문명은 출발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근대의 핵심이 뭐냐? 이제 근대성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만은 전 역사가입니다. 저는 뭐 철학이 아니라 뭐 합리주의니 뭐 무슨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자유 노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통 시대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인류사를 놓고 보면 이제 우선 문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문명이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 건 가장 빠른 지역에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마도 BC
3500년경. 예, 이때 문명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문자, 청동기 같이 탄생하는 거예요. 국가, 계급, 가부장제, 이게 다 문명의 산물입니다. 가부장제. 예. 인간이 본래부터 가부장제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문명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되겠죠. 앞선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건 정착하는 거 단계. 이걸 우리가 신석경명이라 그래요. 신석경. 들어보셨을까요? 어디선가 이 강의에. 신석경명. 우리나라에서 이건 청동기 혁명 또는 도시혁명. 문명이 시작이고 요건 정착이 시작이에요. 요거는 가장 빠른 지역에서 10,000년, 10,000년 좀 더 내. 메소포타미아, 그것도 가장 빠른 데가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되죠. 또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현생 인류. 바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는 약 20만 년 전. 이렇게 되면 20만 년.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죠. 인류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오늘과 같이 거대한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 건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요거 20만 년 전이고 아프리카를 탈출하게 된 게 약 7만 년 전.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그 우리 조상의 일부겠죠.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약 한 6만 년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그걸 강의하려는 거예요. 그거 아마 이미 다른 데서 들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직접 조상은 아니지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호미니드라고 그러는데 약 600만 년 전부터 갈라집니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 중에 가장 가까운 게 침팬지예요. 둘이서 DNA 분석을 해보면 화석이 발견된 건 아니지만 600만 년 전에 갈라졌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간 화석 많이 빕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 발견한 게 뭐 230만 년 전, 요즘은 뭐 300만 넘는 거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지 잘 모르겠고 여하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석이라는 건 중간중간 비니까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쭉 오다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인류세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빅히스토리, 자연사와 인간사를 결합시킨 게 빅히스토리인데 여기서 관점에서 보면 제가 거기다 썼죠. 첫 페이지에 이 우주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력이라는 게 이 우주의 탄생부터 135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1년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 우주력의 입장에서 보면 1분이 2.6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뭐 6,000년 전, 뭐 10,000년 전 이런 거는 1분도 안 되는 최근에.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우리 인류가 자연에 빚지고 있는 게 자연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장 우주력을 보면 금방 드러나죠. 하여튼 우주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초도 안 되는 요 시기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 삶만이 아니라 지금 지구의 존립 자체까지도 지금 좌우할 수 있는 이렇게 인간들이 힘이 커진 거예요. 인류의 힘이. 전통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대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게 됐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생산력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럼 전통시대는 어땠느냐? 전통시대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뭐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전통 문명 여기. 그래서 여기서 오다가 이제 요게 청동기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청동기는 이게 무뎌서 갑옷이나 이런 걸 투구는 만들 수 있어도 지배층의 폼을 잡는 데는 기여해도 청동기는 농기구에 쓸 수가 없어요. 생산력이 급히 그 문명이 탄생하고 나서 모든 문명이 한 번은 다 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뭐 또 걱져서 철기가 나타날 때까지 철기 문명. 물론 철기를 지구상에 어디나 다 있죠. 모든 돌에다 철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쪼개서 이제 철을 뽑아내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은 가장 오래된 지역은 BC 2000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BC
10세기쯤 되면은 일정 지역에서 지금의 구르지아, 지금의 그 카스피의 연안, 이란 북쪽 거기에 제일 먼저 철기 문명이 나타나는데 철기를 쓰게 되고, 여러분들 대장간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영어의 스미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할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로 많이 봤죠. 어쨌든 그 철기 문명을 다루면서 이제 진짜 문명이 이제 뭐 위대한 문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편 종교 요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위대한 농업 문명 터전이,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 사이의 경험이, 요게 이제 우리 이 대체 태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초기 문명은 다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릴 게 뭐냐면, 어느 시대에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제일 아래, 모든 고고학에서는 제일 아래층이 더 오래된 겁니다. 그 다음 층이 나오는데요. 어느 때 갑자기 문자가 사라져요. 암흑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자. 문명이라는 게 문자, 국가, 계급, 가부장제, 종교 다 나옵니다. 근데 어느 때 갑자기 문자가 사라져요. 지층에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지배층끼리 싸우고 지배층과 피해층이 다 공멸합니다. 갑자기 문명이 사라져요. 그 겐지스 문명, 인도스 문명 그렇고, 모헨조다로니, 또 메소포타미아에도 어느 지층에서 문자가 사라지고 이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때 오면서 이제 이 철기 시대, 이제 그 야스퍼스, 철학자 야스퍼스가 말하는 주축의 시대라고 하는 거, 주축 시대. 인류 역사의 축이 되는 시대야. 엑시얼 에이지 뭐 영어로 하든 뭐 그렇습니다. 축이라는 주축, 으뜸. 주축 시대. 이게 이제 9세기부터 BC 2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님, 그다음에 석가모니, 모헨조다로, 조로아스타교, 예수의 등장까지 이르는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뭐냐 하는, 이제까지도 여전히 그걸 벗어나지 않는 인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담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편 종교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국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그럼 이게 왜 위대하냐? 이게 이제 위대한 농업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농업 문명은 아무리 올라가야 이때까지입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지배층이 나라를 일궈서 뭔가 폼 잡고 국가를 경영할 만한 경제적 잉여를 끌어내고, 동시에 피지배층이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한 그 균형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인류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지금부터 한 3천도 안 되는 시기에 어떤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배층의 수치, 물질적 기반이, 지배층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피지배층이 계속 굶어 죽지 않고 계속 일을 해서 물질적 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한 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죽음이 뭐냐, 삶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적인 큰 질문들, 너 왜 사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삶이 허무하다든가 뭐 존재, 이런 수많은 얘기들. 그래서 이거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주축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농업 문명의 시대가 시작합니다. 이 지구 전체에서 이런 문명이 처음부터 다 모든 곳에서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북위 20도에서 40도. 지금도 이 지역이 전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반에 살고 있어요. 반. 지금도. 우리 한반도는 지구상의 정말 기가 막힌 요초입니다. 감히 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한반도가 1위 아니면 2위가 될 겁니다. 이탈리아 반도 정도 하고. 그래서 유라시아의
여기 북위 23시도가 요 띠가 요게 인류 문명의 배꼽 지역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거기가 문명의 중심이 됩니다. 문명. 그 지역에 문명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문명은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 영어에 여러분들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건 전지구적인 거야. 근대 문명은 전지구적인 문명이에요. 전 세계를,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겁니다. 전통 문명은 그게 아니라 이게 나눠져 있어요. 중국, 인도권, 뭐 이렇게, 아랍, 뭐 유럽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가 월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른 겁니다, 성격이.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이제 여기에 보편 종교가 있고 각각 유럽엔 기독교, 뭐 여기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그 보편 종교의 범위를 하나의 정적 단위로 묶으려는 시도, 이게 제국입니다. 이게 어느 때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꽤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데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데 지금 시간이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명의 틀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이 일반적인 전통 시대 이 문명에서 일반적인 정적 축적 방식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시국가 제국으로 가는 겁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보편 종교를 하나는 묶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는 진시황, 3세기 말에 진시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도의 뭐 구타 제국 왕조, 뭐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전통 시대에는 지배층이 결국은 그 넓은 하나의 문명으로 포괄되는 넓은 지역을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400만 평방키로 정도 되는 지역을 정초로 묶는 시도가 나오게 돼서 그게 가고 여러분 중국사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다가 조금 지나가 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제국이 나타나고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목민들은 이제 철기 문명을 일찍부터 길들이고 유목민들은 농업적 생산력은 적지만 여기가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이제 기마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마차입니다. 마차. 배너에는 마차 위에서 타는 거예요. 아직 로마 시대 때는 말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유목민이 일찍부터 올라갑니다. 거의 철기 문명과 같은 시기, 거의 BC 800년에 그것도 이란 북부에서 제일 먼저 유목민들이 말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건 위대한 혁명입니다. 전차하고 다릅니다. 말을 가지고 끄는 게 아니라 말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게 기마 혁명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BC 800년경인데 BC 800년경부터 AD 1700년대까지 2500년 동안 2500년간 언제나 기마 민족이 정착된 위대한 농업 문명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유목민들이 침입이 빈번한 지역, 그 지역에서 국가 형성 과정이 제일 빠릅니다.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훨씬 늦습니다. 유럽도 늦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유목민들의 활동 영역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사막을 길들이는 것도 가능해져요. 약 1000년경에 낙타 길들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농업문명의 역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농업 문명은 핵심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두드러진 사실이 눈에 띕니다. 왜? 노동하는 모든 자들은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자유인이에요. 자유롭지 않아. 그리고 일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다 지배층이야. 일하지 않으면. 이거 지배층이야. 바꿔 말하면 노동하는 자들은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뭐예요?
생산성이 낮죠. 신분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문명은 생산력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철기 문명의 위대한 농업 문명이 하더라도 10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지역의 귀족이 1%가 아니고 이를테면 스페인 같은 경우가 7%, 폴란드가 15%인데 그러면 거기는 다 뭐냐? 대부분 귀족은 거지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농업 문명에서 100명 가운데 한 명만이 100가구 중에 한 가구만이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생산력이 그런 겁니다. 생산력이. 우리나라 양반은 조선시대 양반은 좀 비중이 높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양반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전통시대는 지금 제가 말한 이제 근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식으로서 전통시대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서 노동하는 자는 예속신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속신분이라는 건 사람에 묶여 있거나 땅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전통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유럽에서 요 위대한 전통 문명에 오히려 전통 문명으로 보면 끝 늦둥입니다. 늦둥이. 시원치 않았어. 그 지역에서 이제 근대 문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노동의 원리와 자유노동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폭발한 게 산업혁명이고 프랑스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적어도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프랑스혁명은 인권선언, 권리선언 1조예요. 여러분 이거 위대한 교리입니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지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왜? 전에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어요. 소수만이 극소수만이 자유로웠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세요. 노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비가. 이제 그거를 유럽인들이 최초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이 유럽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설명하자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이거 역사적인 얘기를 뭐 다 하던 것보다 구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1799년 이게 프랑스 1차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흔히 모든 혁명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게 산업혁명이 진행된 겁니다. 이건 영국이죠. 장소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무슨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무슨 그 방적기, 뭐 카트라이트라든가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실을 젓는 거, 기계로 실을 젓는 것을 방적기라고 그러고 그 실을 가지고 이제 이걸 짜는 거를 이제 직조기,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방직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을 잡고 그 실을 가지고 옷을 천을 짜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장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흔히 산업혁명이죠. 이게 굉장히 다른 현상 아닙니까? 이건 정치 현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왕도 죽이고. 요거는 그게 아니라 이건 산업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기계를 만들고 공장제 수공업이 이제 공장제 기계공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과정이죠. 자, 유럽이 요거 할 때만 해도 그럼 이때 전 세계적으로 어땠느냐? 이제 이미 유럽인들은 자기네가 중국보다 앞섰다. 중국이 뭐 전통시대 가장 위대한 문명이니까 특히 이제 청나라가 워낙 위대하니까 1680년만 해도요. 당시 프랑스의 왕이 루이 14세인데 사서삼경을 다 라틴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권 빼놓고 다 번역이 돼요. 중국이. 근데
유럽 사람들이 요때가 되면은 요게 이제 그 루이 14세가 죽는 게 1715년인데 야, 우리가 중국보다 좀 앞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제일 앞섰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앞섰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건 뭐 혁명적 변화가 온 거고 이제 그래서 근대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근데 실제로 입증된 게 언제냐? 그게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아편 전쟁. 1840년, 41년. 그 영국이 만 마일까지 떨어진 데 와서 흑석 끌고 와가지고 빡 하니까 그냥 물론 뭐 그 훌륭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유럽이 이제 서지요. 그러나 여전히 유럽이 전 세계로 진출하지 못합니다. 유럽이 진출하게 돼서 결국은 전 지구를 유럽이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은 이때 와서예요. 왜? 아프리카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겁이 나서. 그 막 엄청난 거기 그 질병들, 그 다음에 여전히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게 대포인데 대포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철도 가는 일이에요. 철도. 대포를 실러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뭐 우리 무슨 근대화 시키려고 대포 간 거, 철도 간 거 아니야. 대포를 그래야 수탈이 되니까. 하여튼 전 유럽이 전 세계를 진짜 글로벌 수준에서 유럽이 전 지구상의 83%를 장악하게 된 게 이때야. 이때부터 1914년 1차 대전이 나기 직전까지. 이거는 유럽의 우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돌아가는 건 이때고 그러나 이렇게 유럽의 힘이 언제 힘이 있었니? 라고 따져보니까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고 그리고 뿌리를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지리상의 발견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1500년 전후에서 그 다음에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1500년 전후에서 유럽의 이제 세계적인 우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근대 문명이 이때쯤 되면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럽이 이거를 해낼 수 있었느냐? 제가 요 아편 전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 하는 거를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마크스라고 하는 사람 마크스의 공산당 선언 앞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 좋든 싫든. 왜냐하면 그 앞부분은 완전히 부르주아에 대한 칭송론이야. 제가 한 거에 이쪽에 아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쪽에 한번 읽어볼게요. 부르주아라는 게 누구지 아시죠? 뭐 농상공하고 하여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노동 외에도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부르주아지는 모든 생산 도구들의 급속한 개성과 한없이 편리해진 교통에 의하여 모든 민족을 가장 미개한 민족들까지도 문명 속으로 끌어들인다. 이따 이 의미를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부르주아지 상품의 싼 가격은 부르주아지가 모든 만리장성을 쏘아 무너뜨리고 그러며 막스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막스가. 중국에서 일어난 일. 유럽이 결국은 청나라, 그 엄청난 청나라 인구가 4억이 넘어요. 잉글랜드는 인구가 2천만이 안 돼. 2천만이 안 되는 나라 사람들 가가지고 그것도 10,000마일 가까운 거기 15,000km 정도 가는데 배를 끌고 가서 남의 나라 앞에 가서 한 방에 날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외국인에 대한 야만인들의 완고하게 그지없는 증오심을 굴복시키는 중포다. 뭐가? 부르주아 상품의 싼 가격이 대포보다 더 좋은 중포라는 겁니다. 중포는 그 당시에는 첨단이에요. 첨단. 요즘 같은 무슨 핵 추진 미사일 같은 거죠. 부르주아지는 모든 민족에게 망하고 싶지 않거든 부르주아지와의 생산 양식을 채용하라고 강요한다. 유럽처럼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소위 문명을 도입하라고, 즉 부르주아가 되라고 강요한,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이게 1848년에 바로 요 아편 전쟁 직후에 그 20대 젊은 감성이 예민한 막스가 보고 그 세계가 바뀌었구나. 망하지 않으려면 조선인들, 중국인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유럽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비유럽 세계에서 그 정도 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아예 없잖아요. 아직도 여지 남아시아 없고, 일본이 유일했고, 그 다음에 한중일이. 지금 나머지 없잖아요. 아주 여전히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유럽처럼 되는. 왜? 이게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통 문명에 따라잡는 거하고 다른 성격이. 자유노동이거든. 사람이 모두 자유롭게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이 사회가 가장 역동적인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유로워. 자기가 자기 직업을 막 택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에 가능한 물적 기반도 좀 있어. 그 대신에 일해야 돼. 거기서 창발 능력이 엄청나게 일어나. 이것이 근대 세계의 폭발적인 생산력의 토대입니다. 무섭죠. 소름 끼치죠. 이걸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핵심. 그게 자유노동의 원리.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뭐 사람들 싸우고 누구 그냥 돈 벌려고 그냥 피 터지게 이런 거,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수천 모여서, 그렇다고 아프리카에 가도 수천씩 모여 있어요. 거기서 근대성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 이유가 쭉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유럽이 이제 다른 문명이 가지 못한 길을 갔느냐? 이게 제가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20분 동안 얘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아마 이건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직 그냥 상망하고, 이건 이제 기본 아주, 여러분 자본 축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 축적, 그죠? 정적 축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전통 문명에서, 전통 시대에는 정적 축적의 원리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마한, 변한, 진안, 이거 다 성국가들이에요. 삼척이 하나의 나라였어. 라자라고 쓰는 거, 탐나, 신라, 라라고 하는 건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주가 되면 그건 복속된 거예요. 그죠? 고려시대 때부터 제주로 바뀌는 거예요. 탐나가. 그 라라고 부르는 거. 이게 이제 가야만 해도 여기 고령도 하나의 나라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삼한에도 그런 성국가들이 뭐 100몇 개가 있었어요.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일반인 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정적 축적입니다. 근데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국경이 없어요. 변경만 있어요. 중심이 있고. 그래서 문명의 중심지에서, 그러니까 이 제국의 정치 지리에서는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문명의 중심지는 사람들을 많고, 그 문명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가면서 점점 희박해지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도에 보면 고구려 땅 그러면서 고구려의 중심엔 진하게 하고 좀 흐릿하게 되고, 이게 전통시대 그래요. 국경이라는 게 없어요. 국경을 측정할 만한 기술도 없는 거야. 전통시대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시황 이래로 약 3분의 2가 제국이 유지된 시대에 3분의 1이 제국의 혼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는 거꾸로야. 인도는 3분의 1이 안정기, 3분의 2가 혼란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어디나 제국이 쓰는 건 아니야. 제국이라는 건 그 큰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변방에는 조그조그한 나라도 있고, 너머에 뭐 유목 쭉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유럽은 이 길을 원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제국을 만드는 자들 유럽 사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샬루마뇨,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칼 데제라는 사람, 카롤루스 마그누스. 이 사람은 800년 전후한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당시 로마 교황으로부터 로마 제국, 로마에 있었던 로마 제국 황제 관도 받아요. 800년의 황제 자리에 오르긴 합니다. 또 그러나 뭐 그 이후에 뭐 누가 있습니까? 뭐 칼 5세,
뭐 프랑스의 루이 14세, 나폴레옹,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유럽을 하나의 정책으로 단위로 묶으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유럽은 끝내 여기까지 못 갑니다. 못 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지만 1500년 전후에서는 내가 요때 얘기해요. 요 1500년 전후에서 지상의 발견,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게 주체가 누구냐? 이게 영토국가가 등장하는 거야. 영토국가. 요게 유럽의 아주 핵심입니다. 영어로의 테이트러 스테이트. 일정한 영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서로 남이 아니야 우리가. 요런 식의 그러니까 이 제국으로까지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영토국가에 그러니까 영토국가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유럽 안에 지금도 여러분들 40개가 넘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이 거의 1500년 때 거의 그 모습을 갖춥니다. 독일만 빼고는. 지금 모든 유럽의 나라들은 자기 뿌리가 되게 천년경에까지 올라가요. 거의 천년.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 고려 때에 우리나라 지금 한 고려 초에 해당해. 아무리 빨라야 늦은 나라는 더 늦습니다. 이게 유럽 문명은 늦은 문명이야. 늦둥이야. 그럼 이 나라들이 마구 싸우는 거죠. 뭐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뭐 완전 전쟁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요 이후부터는 안 싸우죠. 요 이후부터는 유럽 대륙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 밖에서 싸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유럽이야. 그 대신 이걸 떠받치는 제국과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 뭐냐? 그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명적 안정성을 그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서로 남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같은 유럽 문명에 들어있고 물론 이것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때 종교개혁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두 동강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10세기경 이럴 때 되면은 이제 가톨릭하고 그리스 정교로 갈려지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이게 종교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강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중세의 그 유럽에서 이 가톨릭 그 토대 위에서 영토국가 동시에 샬루마니오 시대 지배층들이 다 모든 지역에 다 지배층으로 가게 되면서 지배층은 지배층끼리만 결혼합니다. 유럽의 귀족은 다른 문명에 저 달라요. 그래서 귀족들 자기네끼리만 결혼해요.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신분적인 안정성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가톨릭이 보증해주게 되고 아주 독특한 이런 체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럽은 끊임없이 제국을 만드는 시도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배층의 사실은 취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쪽 중국을 잘 아시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누가 이제 이를테면 뭐 송나라가 원나라 당하고 또 뭐 명나라가 원나라 쫓아내 이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청나라 들어올 때 명나라 황제가 자기 자살하죠? 그 누가 이름이 숭종.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이잖아요.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은 다 피줄로 다 연결돼 있어 지배층이.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조그만 나라도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조그만 나라들 다 굉장히 오래됩니다. 역사가. 유럽의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럽이 만드는 독특한 정책 추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어느 지역은 도시국가 연맹체가 있고 라인 같은 지역, 어디는 영토국가 나오고 어디는 뭐 이렇게 쭉 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런 속에서 영토국가라고 하는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지금 40몇 개입니다만은 독일은 워낙 늦게 통일되는 바람에 독일 안에만 한 500개로 쪼개져 있어서 조그만 도시들이. 그러나 거기 이제 독일어를 쓰는 공통의식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결국은 이제 이 영토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영토국가에는 당연히 지배 왕조가 있고 지배 왕조가 오래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배 왕조 바꾸는 거 유럽은 역성혁명이 없어요. 전통시대에. 왜? 모든 지배층이 다 남이 아니야. 다 얽혀 있어.
누가 하나 옛 쌍놈이 나타나 뒤집어 올 수가 없어. 이게 중국하고, 여러분 중국은 잘 아시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 축적 방식하고 이제 유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래 왕조가 가게 되고 이제 주인이 바뀔 때는 대가 끊겨서, 대가 끊기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랑스 같으면은 카페 왕조, 발라오 왕조, 브롱 왕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 왕조들이 우리 같이 뭐 김씨 씨 이렇게 아니라 같은 핏줄이에요. 그래서 카페 왕조가 직계가 대가 끊기니까 반계인 발라오 왕조가 왕되고, 또 발라오 왕조가 대가 끊기니까 다 같은 집안입니다. 한 집안이 987년부터 혁명 날 때까지 900년 동안 800년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900년 왕조가 없잖아요. 우리 조선도 그 대단한 조선이 뭐 기껏 500년 갔나. 근데 그러나 이거 왕이 별 볼일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세에는 이제 뭐 어쨌든 그러나 이 영토 국가가 요 때가 되면은 요 1500년이 되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국가로서 우뚝 서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군데 사는 사람들이 1500년 당시만 해도 그 영토 국가의 지배층만, 이게 우리가 남이가 피지배층은 이건 뭐 쌍놈들이니까. 근데 한 왕조 밑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국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적 정체성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피플이다, 같은 인민이다, 같은 민족이다, 같은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정체성, 생기는 과정, 그리고 동시에 이런 과정과 같이 일정 나라에서, 그게 이제 바로 잉글랜드인데, 일정 나라에서 이제 이 예성 노동이 점차 사라져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해서, 그러나 단순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땅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왜 풀렸냐? 이상하게 잉글랜드에서만 그 풀어주는 것이 지배층한테 유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로운 농민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자유로운 농민층이 영국에서 이미 16세기경 되면 뭐 이윤즉슨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클로저 뭐 들어봤어요? 인클로저 뭐 거기 뭐예요?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울타리를 하고 거기 사는 농민들 다 쫓아내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자유로운 농민들 대부분은 뭐 비참하죠. 여러분들 농민이 진짜 자유로우면 뭐가 돼야 돼요? 일정한 땅이 주어져야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사건을 하나라가 꼽으라면 저는 뭐 꼽는지 아세요? 이거 꼽습니다. 1950년의 토지개혁,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남한의 토지개혁은 북한이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북한은 무상이었지만 우리는 유상이었어.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직권을 나눠줬어요. 그러나 아주 싼 값이야. 그래서 유교가 끝나고 보니까 다 애들을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남미, 동남아시아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 초등교육이 되는 거예요. 초등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초등교육이 가능하려면 초등교육만 되면 되는 거예요. 초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읽고 쓰고 숫자 계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50년대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고 이제 딸은 초등학교뿐이 못 나오고 이제 아들은
뭐 중학교 보내고 또 이제 더 여유 있으면 대학교 보내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그동안 우리 사회 근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되려면은 이게 뭡니까? 우선 농민이 자유롭고 그다음 큰 토지는 아니라도 이거는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굶어 죽진 않죠. 우리나라가 뭐 땅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요 조건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아직도 지구상의 대부분 나라가 이걸 못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제3세계가. 이상하게 우리 했어요. 아마 중국의 공산혁명 또 일본에 먼저 한 희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예요. 북한에 뭐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남한에서 유상분배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토지 개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농민이 자유롭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되면 어떻게 돼요? 점차 갈라져. 거기서 이상하게 또 누군 돈 벌게 되고 누구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대로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평등이 진행이 됩니다. 일부 속에서 자본이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유럽이 이걸 오래 쭉 거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상업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 불어인데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대. 양반이 귀족이 아니라 쌍놈이야, 쌍놈. 쌍놈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경제권을 그런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산업혁명에 관한 누가 아마 발표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영국에서 근데 이건 정치 현상이고 이건 사회 경제적 현상인데 이 두 개가 동질적인 문명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혁명이라고 합니다. 듀얼 리볼루션. 제가 그래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인권선언의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냥 이게 프랑스 혁명기에 제가 이제 혁명 강의를 하는 건 아닌데 프랑스 혁명기에 헌법이 3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난 것이 헌법이라고 하는 관념도 혁명 때 나타나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서 이제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럼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문서에다 담는 겁니다.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은 큰 법이 아니에요. 적절한 번역 아닙니다. 영어의 컨스티튜션은 법이 아닙니다.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컨스티튜션. 영어의 컨스티튜트라는 건 이 뼈대라는 뜻이에요. 뼈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처음에는 대강이라고 했어요. 대강. 나라의 큰 틀, 대강. 이미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언제 했는지 아시죠? 3.1운동 직후에 상해에서 1919년 4월 10일 날 바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유럽이 이때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라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없어졌으니.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1919년 4월 10일 날 상해에서 그 장소가 특정이 안 돼. 자, 지금 있는 임시정부 이거 아니고 그 전에 딴 데인데. 예. 하여튼 1919년 4월 10일 날 아니면 11일 날 둘 중에 하루예요.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다는 문서를 만들어서 11일 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8년에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들어오고 지금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그 민주공화국의 최초의 헌법이 바로 1793년에 이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헌법이에요. 1791년 헌법은 자유주의 공화국이야. 미국 헌법하고 비슷하고. 근데 이게 민주공화국.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보세요. 제가 다 읽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만 읽겠지만 하여튼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선 89년에 인권선언을 보시죠. 8쪽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유명한 1791년 헌법. 1791년 헌법은 입헌 군주제를 세우려고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을 할 때 처음부터 왕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결국은 이제 혁명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결국 왕을 죽이게 되는데 어쨌든 1조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고 그냥 평등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따 설명할 거야. 또한 그렇게 존속한다. 이게 그 유명한 권리선언, 근대 세계를 알리는 가장 위대한 문서, 권리선언 1조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고 또한 그렇게 존속한다. 자유와 법적 평등, 권리라는 게 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혁명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권리를 거기 보세요. 2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나라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요즘 말하면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기본권. 기본권이 뭔지 아세요? 자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 여기에 근데 뭐가 들어가면 소유권이 들어갑니다. 길게 설명은 안 하겠고, 왜 제가 이 근대 세계를 얘기하면서 권리선언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냥 인간의 권리선언이 아니에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야. 인간의 권리가 있고 시민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력의 주체가 시민입니다. 시민의 연합체가 국가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지, 주권. 그러면 이 주권 앞에서 누구도 주권 앞에서 강한 권력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되는 것도 주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있냐? 여기에는 인간은 뭐야? 시민이 권력의 형성. 이거는 자연 상태, 인간이 본래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의 주체야. 자, 어떻게 다르냐면 설명할게요. 여성은 인간이죠. 그러나 이달 프랑스 혁명 때 여성은 시민에 끼지 못했어요. 투표권은 이거 투표권이에요. 투표권. 여기가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요 인간은 뭐예요? 요거의 주체예요. 소유권. 근데 여러분들 영어의 프로퍼티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요거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근대 문명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유럽적 특수성이 너무 강하게 들어갔어요. 이거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포, 고유한 것의 추상명사가 티가 붙은 거예요. 불어로는 이제 퍼프로테라고 하는데. 자, 뭐가 프로퍼티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 헌법에서는 재산권이라고 옮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 적당한 번역이 아닙니다. 적당한 번역이 아니야.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야. 뭐가 프로퍼티야? 나한테 고유한 것의 총체가 프로퍼티야. 그렇죠? 내 몸. 최갑수, 그러면 최갑수의 이름 태어나고 뭐 이런 몸뚱아리 뭐 이거죠. 근데 내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내 재산이 프로퍼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라는 말이 재산권이 아니야. 재산이 나한테 프로퍼티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산이 나한테 고유한 거야. 내 정체성의 일부를 이루는 거야. 특이한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없어? 전통 문명의 인간 정체성의 개념에 없는 거예요. 이따가 좀 끝나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다르죠. 정체성의 일부야, 재산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아이덴티티인데, 내 아이덴티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저의 아이덴티티가. 최갑수라는 이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일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계급이 나오는 거예요. 전통 시대에는 신분이 있고 쌍놈이나 양반이라는 그 차이가 있고, 이제는 많이 법 앞에 평등한 속에서 빈부의 차가 사실상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대사회입니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부자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근대 사회가 되면은 이제 엄청난 전통 시대에는 없었던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그 사람들 다 부르주아예요. 로베스페르도 부르주아고 당동도 부르주아고 미라본 귀족 구애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뭐라고 표현했어요? 법 앞에서의 평등이야. 그냥 평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소유권을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 17절 보세요. 아까 제가 읽은 거 17절에 가보면요. 소유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성한 권리라서 신성 불가침해. 국가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르주아입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하면 뭐예요? 속물이죠, 속물. 가지고 있는 것, 물질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근대 문명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돈에 눈이 시뻘건 놈들이라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전통시대에도 돈 많고 부자 좋은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천당에 가기 힘든 거예요. 돈 많을수록. 그럼 인간 정체성의 핵심적인 일부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돈이 많으나 뭐 적으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별거 아니야. 인간 본질의 별게 아니야. 전통 문명에서. 그게 우리가 여전히 지금 유한을 받고 있는 위대한 보편 정보의 가르침이에요. 불경이 그렇고 기독교가 그렇고 다 똑같은 내용이야. 돈 별거 아니야. 얘들아. 그거에 목숨 걸지 말어. 이게 전통 종교입니다. 아니 위대한 우리의 보편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에 가면 마음 편해하고 교회 가서 마음 편해하는 거는 그 위대한 교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나 근대 문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목숨만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게 프로퍼티야. 그게. 이게 본래는요. 프로퍼티의 본래 뜻은 찾아보세요. 사람의 속성이야. 속성.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가 그래서 복수를 썼어요. 프로퍼티즈. 로크의 책에 보면 존 로크. 아주 소위 말 위대한 부르주아 사상가예요. 존 로크라고.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다가 어느 때 가면 추상어가 나오고 그것이 곧 재산에 대한 권리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본질의 일부라 그 뜻이에요. 프로퍼한 것이야. 고유한 것이야. 그 사람에게 고유한 거예요. 따라서 평등이라고 하는 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자연적 평등입니다. 사람은 다 죽지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갖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성질, 이거 자연적 평등이에요. 남녀 다 똑같은 거죠. 노예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이제 요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요걸 뛰어넘은 거예요. 요게 근대 문명이 요거 하나 뛰어넘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선배 중에 우리 선배 형평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선말에 형평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서양에서 이미 했는데 이거 하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운동이 있어요. 노비제도 없애는 거예요. 노비 문서 태우고. 그러나 요 당에 또 단계가 있어요. 정치적 평등. 여기서 갈리는 거야. 요게 인간이고 요게 시민이야. 아까 내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게 그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회경제 평등.
사회 경제적 평등. 요거 뭐예요? 소유권을 없애거나 소유권을 골고루 하는 것. 요게 사회주의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근대 문명은 요 사이에 있어요. 한때는 저런 나라가 있었죠. 근데 그 나라가 결국 무너졌잖아. 소련이 무너지고 우리가 현실 사회 무너져. 지금 현재로는 가능한 거는 없어요. 이제 사회주의는. 나라가 뭐 이쪽은 사회주의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토대 위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지금 인류 문명이 주어진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젊은 애들이 구구로 가고 걔들 이해해야 돼요. 고민이 있는 거야. 부모들은 뭐 우리나라 초기에 뭐 대학교만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금방 부자. 자기네들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왜 저렇게 되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식은 뭐 별로 능력도 없었는데 금수저야. 쟤 그냥 잘 나가네. 그럼 나는 뭐야 이게? 당연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권리선언의 두 개 여러분 읽어보시면 한번 그것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안에 민주주의의 원리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두 개를 어떻게 이걸 그 해답을 주고 있는 문서는 아니야. 그러나 이제 새로이 등장하는 세계가 어떻게 편성되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그 문서만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재미나잖아. 이 사람들이 혁명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자유노동의 원리를 영국 사람들의 명문학 규정이 없어요. 그게 바로 프랑스 사람들한테 산업혁명을 일으키 따라갔던 프랑스가 거기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바로 1793년 그 아까 8쪽, 9쪽, 10쪽이 1793년이에요. 요거는 민주공화국 헌법이에요. 1789년은 1791년 헌법의 전문인데 1791년 헌법은 입헌군주제로 세우려고 했고 결국은 실패해서 이제 왕을 결국 죽이지요. 루이 16세를 죽이고 그리고 만들어낸 게 이제 민주공화국이고 그게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1공화국이야. 지금 프랑스는 5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1793년 헌법인데 여기 보면 18조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근대 세계가 가진 근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딜레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용역, 자신의 시간,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란 뜻이야. 자신의 시간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며 모든 사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을 팔 수 없고 자신이 팔릴 수도 없다. 자신의 몸은 계약의 대상, 매매의 대상은 아니야. 근데 자기 노동과 시간은 팔 수 있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구분을 하죠. 전통시대 때는 없는 거야. 그의 신체는 양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법은 하인의 신분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하는 사람과 그를 고용하는 사람 사이에 배려와 감사의 계약만이 존재할 수 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삼성 회사 들어가면은 이재용 회장하고 직원이 당신과 나 사이에는 배려와 감사의 계약만이 존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 자본주의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한 표야. 똑같은 시민이야. 정치적으로 평등해. 그래서 근대 문명은 현대 유럽이 만든 근대 문명은 또 우리가 잘 적응해 가고 있는데 자본주의로 말미암은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을 소유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니야. 온갖 형태의 자본주의가 있지만 다 소유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어떤 이런저런 형태 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서가. 이미 200년이 더 넘은 시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대 문명의 뭐 본질,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뭐 다른 건 다 사소한 겁니다, 사실은.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2분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능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곧 4시 반 되면 이제 몰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시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한테는 좀 충분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4시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최갑수 교수님께서도 5시에 또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강연 잘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2025년 처음 880회 때 시작할 때부터 해서 아마 897회 선문대 임성희 교수까지 진행된 얘기들을 전체 오늘 강연 내용에서 앞에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오늘 선생님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주제가 남았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게 지금 오늘 강연하신 핵심 내용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혁명이 산업혁명,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소위 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실험되는 것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인데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연이어서 이어질 것 같고요. 그 결과물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자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까지 또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자장이, 그 바운더리가 얼마나 넓은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이렇게 이러저런 관심에 따라서 세계사 혹은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읽어보고 또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들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제목에 파천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냥 뭐 애니메이션 드라마 제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전대미문이라는 말이죠. 그죠?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렇게 근대 문명이 주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고요. 특히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아주 모범적인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나라로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라고 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지금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국가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지금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오늘 강의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근대 문명의 시작은 바로 신분사회를 넘어서서 계약사회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약의 주체입니다. 누구하고? 국가하고. 그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고요. 종이 아닙니다. 한 계약 주체로서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대 문명이 만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주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심거리인데
오늘 아마 강희자 선생님께서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적 평등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법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 평등, 이게 이제 인간과 시민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다. 그렇게 아마 표현하셨고요.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바로 이제 이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될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사회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여전히 너무나 큰 불평등의 구조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형성되어 있고 또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비단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선진 국가들도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파천황처럼 전대미문의 인류 역사를 쓰고 있는 하나의 문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세라는 표현도 AI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하나의 파천황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던져진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잘 짚어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궁금한 부분 기타 등등해서 질문하시고 좋은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중간에 들어가서 그 호모 사피엔스부터 지나가지고 그 다음 그게 저희들이 오늘 최 교수님의 강의 듣기로는 그 피크가 역시 프랑스 혁명 그 이제 자유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그러면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탄도주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신 학자로서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야 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질문이고 이걸 두 번째 질문을 두 개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칼 막스가 이거 자본주의를 어떤 평을 했으며 동시에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봐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한국의 방향 미래 전망입니다.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너무 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막스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막스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역사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사적 유물론 역사 해석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꽤 많이 봤고 글도 꽤 썼습니다. 막스는 물론 이제 제가 관심 가진 거는 요 근대가 만들어진 과정이라 막스가 쓴 부분은 많지 않아요. 막스는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설명하려고 그게 이제 자본이라는 책인데 생전에 자기 이름으로 나온 유일한 책이 자본론 1권입니다. 자본주의가 필망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스가 점점 그것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권, 3권을 써놓고 자기 이름으로 안 냈어요. 그리고 엥겔스가 죽은 다음에 냈는데 그러니까 막스는 자본주의가 망하리라는 경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들이 많습니다. 뭐 이재율이 떨어져 쭉 있는데요. 자본주의가 정말 꼭 망하느냐. 젊을 때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본주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권을 내자 그럴 때 안 냈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문제가 많다고. 이제 이재율 뭐 저하 경향 이런 게 2, 3권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막스 자신도 과연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망할 것인가? 저는 망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구를 약탈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이건 못 견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사회경제 불평등 문제 이전에 지구 자체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거 1000년은 못 간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생애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도대체 지금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인간들이 지구를 좀 약탈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 구체적인 안 되고요. 저는 정말 자본주의가 이렇게 간다면은 이 약탈적 자본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고 보고요.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냐? 저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행운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쓴 표현, 정치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이 유럽의 그 과정과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 왕조 밑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나라가 국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없을 때조차도 그 지배층이 아닌 사람들도 다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1919년이 이걸 입증해 줍니다. 1919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워낙 조선 왕조가 못났으니까 이제 금방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민주공화국 이념을 유럽이 받아들인 거지 프랑스도 입헌군주의 실험해서 안 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헌군주의 시도도 안 했어요. 우리는 아예 군주제를 포기했어요, 그냥. 왜? 너무 못나서 조선 왕조가. 그러니까 그건 전 오히려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봐요. 만약에 왕정제 가지고 실험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지금 같은 공화주의자 안에서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옛날도 왕당파와 만약에 공화파가 있어 보세요. 이거는 뭐 험악하게 싸우는 거니까 나라 안에도 국가가 있고요. 정부가 있는데 그 사이에도 단계가 있어요. 체제가 있고 갈라지는 게 어디냐. 군주제하고 공화주의자가 갈라지는 거는 지금 경상도 호남도 이런 지방감정하고 차원이 달라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는 없잖아요. 다 공화주의자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죠? 공화주의 안에서의 자기 지역적 정체성 이런 정도 문제 같은 것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역시 사회경제적 불편이 중요하고 결국은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제한된 민주주의예요.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수주의의 핵심이에요. 그거보다 좀 더 나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지금 요번에 런던에 뉴욕에 새로 시장된 양반이 민주사회주의자.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꿔가자.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존중해 주면서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국민이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자산을 가졌어요. 왜? 1000년 이상 한 왕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작부터 서로 남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전지구적으로 엄청난 혜택입니다. 예, 범어동에서 온 서상교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 참 재미나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느낌이 앞으로 그러면 뭐 체제도 바뀌고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옛날 신분제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끝없이 잘 된다고 했는 게 조금 있으면 다시 문제가 되고 차별하는 그때 다른 방식으로 있었던 게 지금 다른 모습으로 또 차별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는 차별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없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인데 결국은 저는 인간이라 하는 속성을 가진 게 아까 생물학적 바이 내추럴 말씀드렸는데 인간과는 속성이 이기적이고 본능에 쫓는 그런 존재가 있는 한은 끝없는 문제나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런 면에서 인간을 보는 눈이 저는 2000 몇백 년 전에 부처님이 상당히 현명하고 시건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인간은 돌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놔라 욕심을 좀 버려라 그게 참고 사는 게 답이다 이 정도로 넘어간 게 그분이 한참 높은 게 아니고 지금 이 밑에 단계에서 이게 올리 저게 올리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처님 수준보다는 좀 낮은 차원의 레벨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김정은 트럼프 여러 가지 시진핑이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적인 게 보면은
자기가 옳다,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금 하는데, 자기가 일부는 잘하지만 일부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은 짓을 하는 게 그게 인간 아닌가 싶어가, 전 평가서 하려면 정치 이런 데 신경 좀 덜 쓰고 사는 게 안 편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로 올라가면요, 100만 명이 안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류학이나 고고학 쪽에서는 밴드 사회라고 그럽니다. 밴드.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그 20명 정도 되는 집단이 사람을 만날 확률이 자기 삶의 3번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룹이 한 20여 명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어?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봐요? 서로 돌 던지기 하고 피 터지게 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어떠냐 하는 거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여러분들 저 에스키모 왜 자기 부인을 뭐 외간 남자한테, 그게 뭐냐면 종래 혼이 되면 이게 굉장히 기형아가 태어나잖아요. 그걸 인간이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 20명이 가고 저기 20명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난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지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인간이 싸우기만 하고 이랬으면은 망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남하고 협동할 줄 압니다. 그 인간이 이 호모사피엔스하고 호모네안데르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호모사피엔스는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큰 실체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 있어요. 국가, 신, 문명 이런 거. 우리 인종, 인류. 그래서 우리는 자기보다 큰 실제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1000만 명 단위의 국가, 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거는 싸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무에서 유 창조하는 거는 절에서만 가능하지 종교에서만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반 시민 눈높이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역사책을 보면 그 혁명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혁명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역사학에서 규정하는 혁명의 그 조건이랄까 이런 게 있는 건지, 모든 혁명이 동등한 어떤 그런 그 자격을 가지는지, 안 그러면 혁명에도 나름 어떤 뭐 등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지는지 역사성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혁명이라는 어휘의 역사를 얘기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다시피 리볼루션이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전통 한자에 있어요. 역성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의미를 이제 서양의 대문자 쓴 레볼루션이라는 거를 번역하면서 본래 한자에 없는 의미가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폭력을 등을 통한 그걸로 이제 국가의 정체나 이 정치 체제를 급속히 바꾸는 거를 이제 지칭하게 되는데, 유럽에서도 본래 리볼루션은 본래는 천체 운행이었어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죠. 그게 레볼루션이에요. 요게. 그래서 본래 리볼루션은 천체 운행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빙빙 도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다시 봄이 오고. 그런데 이제 18세기 중엽부터 진보의 이념이 나오면서 이제 혁명에 새로운 의미가 붙게 되고, 우리가 이해하는 혁명, 급격한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급격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돼서 이제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처음으로 자기네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하다시피 루이 16세가 누구한테 바스티유 감옥 함락시키기를 듣고 반란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누구의
프랑스 진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 누구입니까? 칼라일이 쓴 혁명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약간 지어놓은 건데 어쨌든 그러나 그 전곡을 찌르는 얘기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혁명이 먼저 나오니까 이제 이런 거 다른 데 없을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먼저 혁명이 되고 이미 1830년쯤 되면 이제 혁명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굳건한 역사서로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프랑스의 이 최초로 프랑스 혁명을 쓰기 시작한 학자들이 예컨대 프랑스와 기저나 오기스탱 띠에리 이런 학자들이 이런 거 다른 나라에 없나? 뒤져보니까 영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국에 1640년, 1680년 명예혁명 그거를 영국 사람들은 다르게 불렀어요. 다르게 부른 거를 이를테면 1640년에 그걸 내전이라고 불렀고 1688년에 그거를 명예혁명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명예혁명은 이전 체제가 들어온 거야. 전통적인 의미의 리볼루션이야. 그거를 야 그게 우리 프랑스 혁명과 같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기조가 영국 혁명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나라가 근대 세계로 가기 전에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독립전쟁 1580년대 그거를 자기네 국민혁명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혁명이 없는 나라들도 우리가 혁명이 있었던 거야. 예컨대 우리나라 남한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떠냐 1919년부터 87년까지 이거를 장기혁명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사 서들이 만들어지면서 민족사 서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나라가 초등교육에 역사를 가르쳐야 될 거예요. 자기나 자국사를. 이게 1880년대 모든 나라가 교과서에 그러면서 모든 나라 교과서에 혁명이 있든 없든 혁명이라는 것이 정치혁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민족사에 혁명이 한 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번. 그것이 진짜 혁명. 그러니까 오죽하면 독일은 농민전쟁을 1525년 농민전쟁을 부르주아 혁명의 효시로 보는 거예요. 이미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초등학교 서술에 근대 세계 어디쯤에 들어간 단락에 그걸 혁명이라고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명이 자연스럽게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떤 종류의 혁명이냐? 그건 따져봐야죠, 이제. 그러나 역시 프랑스가 제일 크니까 이제 프랑스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 준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우리도 프랑스처럼 그렇게 뭐 왕 죽이고 이러냐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그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모든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요 단계 전체를 우리가 장기혁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들은 그런 겁니다. 왜? 오늘이 바뀌면 과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모든 나라가 반드시 갖춰야 될 역사 발전 단계가 돼 있고 그 혁명이 하나냐 둘이냐 이제 대개는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그럴 때 그럼 사회주의 혁명은 뭐가 되느냐 돌이켜 볼 때 이제 근대 혁명론이라는 제가 이제 주장하는 입장으로 말하면 둘 다 결국은 정적 축적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역할을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해준 거고 이데올로기는 다르지만 거기는 사회주의고 여기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진정한 근대 국가로 탄생한다. 최 교수님 강의 첫 부분에서 인류가 문명을 장악하게 된 것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명에 강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이해하신 거예요. 뭐 요새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닭 우리나라가 뭐 치킨 민족이라고 해서 닭의 역사상 최고 전성식입니다. 이 지상에 언제나 120억 마리가 있어요. 닭은 자연 상태로 놔두면 평균 수명이 12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망가뜨렸냐 하는 것에 관한 얘기. 이거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성찰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이. 왜? 자연이 우리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우리가 버려도 되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면 버리죠 뭐.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지구를. 그럼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구를 존중해야 되죠. 지구의 모든 것들과 우리가 벗이 돼야 됩니다. 암세포가 생태계를 유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인간이 암세포인데. 근데 인간은요, 여러 가지 이 층위를 가지고 있어서 파괴하지만 동시에 또 그 보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요거를 좀 더 잘 발휘하게 하자 이 뜻입니다. 예. 그러면 혁명 중에 무혈혁명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무혈혁명. 무혈혁명은 긍정적인 그거는 신화입니다. 신화.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 명예혁명, 글로리어스 리볼루션조차도 사람이 꽤 죽었어요. 몇 명. 그리고 그러니까요. 무혈 입성 뭐 이런 거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역사에 무서운 얘기인데요. 대가 치러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까지 현명하지는 않더라고요. 인간이 남하고 협력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존재인데 이상하게 정말 그렇게 그런 좋은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피도 안 흘리고 쫙 그냥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인간은 현자들의 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무혈혁명이라고 그러면은 못 들어봤는데 무혈혁명은요. 명예혁명은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거죠. 예, 그것도. 명예혁명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왕당파가 다시 권력을 잡잖아요. 귀족, 왕, 군주제가. 그러면서 의회파의 대표였던 크로메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내서 창수를 시키는 그리고 그 의회파의 대표들을 다 죽입니다. 네. 다 피를 흘립니다. 자기들이 뭐 좋게 말해서 명예혁명인 거지. 네.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그 왕정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기본적인 소유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그 이용하는 이용권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 그 자본 축적이 그 실사구시라는 그 실학 이후에 자본이 많이 축적돼가 상업도 발달하고 있는데 조선 시대는 원래 상업이 그 네 가지 그 직업 중에 그 산업공상 중에 그 세 번째 되지 않습니까? 그 조선의 그 체계는 사가 제일 중심이고 그 상공은 밑에 있는데 조선 후기에 그게 상공업이 상당히 발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는지? 제가 한국사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서양사, 프랑스 혁명사가 제 전공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일본 학계 영향을 받은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조선 사회를 노비 사회라고 봅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농지에 관한 한 다 소유자가 있었고 다 알았어요 서로. 다만 그거를 요즘과 같은 시기에 토지대장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들어와서 가져간 거는 다 주로 임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그 절들이 가진 땅은 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만들어준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 식의 교구제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거칠게나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소유권이 없었다.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국사계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상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상업자본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거는 뭐 조선 후기에는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얘기할 때 핵심은 산업자본입니다. 산업자본.
공장 기계화 뭐 이런 식의 것은 뭐 당연히 들어왔겠죠. 일제 때 이후로. 근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자본주의의 문제에서 반드시 빼놓고 고민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하고 같이 봐야 돼요. 자본주의가 국적이 없느냐? 국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본주의는 하나의 세계 질서입니다. 근데 정치적 상부 구조는 200개 가까운 나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의 소유주는 월드 글로벌 부르주아가 아니고 내셔널 부르주아, 특정 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볼 때 그 자본의 주체가 있느냐. 기계가 들어왔다고 해서 산업자본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기계의 주인이 누구냐를 봐야 됩니다. 그게 일본이면은 그건 근대자본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가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자본주의 질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여전히 세계 하나지만 그 각각의 경우에는 여러분 삼성 이재용 집안이 미국으로 이민 갈까요? 안 갑니다. 왜? 내셔널 부르주아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본인이 이 역량을 자기가 더 잘 꿀릴 수 있지. 미국 가면 헐레덩이에 뭘 해요? 미국 가가지고 2등 시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을 얘기할 때 자본주의 세계 질서는 단 하나지만 국적이 없지만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200개 가까이 되고 거기에는 그 주인은 내셔널 부르주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자본이 누구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는 형형 모순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미국 쪽에서 시켜서 그렇게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얘기할 능력범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얘기하기가 그냥 한번 저기를 보시면요, 저기 그냥 SS 뒤져봐서 한국의 토지개혁, 남한의 토지개혁 그러면요 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적 식견이 없어요. 미국 차라리 북한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보여요. 북한이 먼저 했어요. 북한은 그냥 무상으로 분배하는. 근데 이제 남한은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소련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스탈린이 미국한테 제발 좀 빨리 좀 돌아가고 그런데 미국이 개입한 게 1944년이에요. 동부전선에서 소련의 승리가 확고하고 나서 미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련이.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직후는 공산주의의 도덕적 권위가 매우 높았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당시는 유럽에서도 공산당이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지구적으로 이 토지 개혁을 안 하면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용케. 그러나 많은 나라가 토지 개혁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용케. 그거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당당하게 만날 수 있고 우리 양반 다 같이 우리 양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모든 나라가 근대사회로 오면서 서양은 귀족제를 다 버리고 가거든요. 왕정제 있는 나라만 이제 귀족작이 죽으러지만 우리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유럽은 다 쌍놈이 되는 형태로 다 평민이 되는 형태로 근대사회 우리는 다 이상하게 양반이 되는 형태로 갔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이거.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 무슨 안동 김씨의 노비가 다 해방되면 다 안동 김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막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전주의관인데 아마 거기 어디 우리 조상이다. 예. 족부인은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시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신 우리 최갑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프랑스 혁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많이 논의됐던 이 시민의 문제인데
그래서 충남대학교 사학과의 박윤덕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혁명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